내가 여기서 탄가루 다 마시다 되져도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1970년 지독한 보릿고개가 온 나라의 목을 조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입 하나라도 덜기 위해 아니, 영양실조로 쓰러져가는 6 동생들을 살리기 위해 22살 장남 철수는 낯선 땅 서독으로 향하는 편도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지하 1000m, 숨조차 쉬기 힘든 지옥 같은 막장에서 그는 매일 피 섞인 검은 가래를 토하며 곡괭이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내 동생들은 다 굶어 죽는다. 이 끔찍한 생지옥 속에서 과연 철수는 무사히 살아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두 눈뜨고는 참아 볼 수 없는 7남매 장남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희생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추억여행이 좋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 시절의 기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1970년 서울 달동네. 가파른 언덕배기 슬레이트 지붕집들이 빼곡한 그곳에 22살 철순의 식구의 보금자리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단칸방. 아버지 홀로 돌아가신 뒤 7남매 생계는 오롯이 장남 철수의 몫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막노동판에서 등짐을 날라도 식구들의 허기를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독한 가난이 늘 곁에 있었습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어느 날 먼지 날리는 흙길에 선 철수는 텅 빈 지갑을 보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공사판에서 일감을 구하지 못해 단돈 10원도 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저녁에 쌀이 없어 맹물로 줄인 배를 채울 동생들의 파리한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닳고 다른 지갑 틈새로 들이치는 바람이 그의 팍팍한 현실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걷던 셋째 여동생 영희가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며칠째 밥을 굶은 채 색바랜 교복을 입고 먼 길을 걷다 영양실조로 쓰러진 것입니다. 철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낡은 캠퍼스 가방이 나뒹굴고 몽당 연필이 쏟아졌습니다. 뼈만 앙상한 동생의 가냘픈 다리와 창백한 얼굴을 본 철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달려갔습니다. 영희야, 정신 차려. 철수는 의식을 잃은 동생을 둘러엎고 미친 듯이 언덕길을 뛰었습니다. 땀방울이 눈을 가리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동생의 미약한 숨결이 끊어질까 두려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 동생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 철수의 머릿속엔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눈물과 땀 범벅이 된 그의 얼굴엔 극도의 공포가 처절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동네 의원에서 녹슨 링거를 마치고 동생을 살려낸 철수는 이내 낡은 나무 의자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건넨 청구서의 숫자는 막노동판에서 한 달을 일해도 만지기 힘든 거금이었습니다. 수액을 맞고 간신히 숨 돌린 동생의 숨소리를 들으며 철수는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이 지독한 굴레에 피눈물을 흘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창백해진 영희를 간신히 업고 다시 가파른 달동네 언덕을 오르는 철수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병원비는 며칠 뒤에 갚겠노라 의사에게 손이 발이되도록 빌고 왔지만 당장 저녁에 동생들 입에 들어갈 쌀 한 줌조차 없는 현실 앞에서는 도무지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단칸방에 눕히고 다시 일거리를 찾아 무작정 거리로 나온 철수는 초점이 풀려 있었습니다. 세상 천지 어디에도 자신을 도울 사람은 없다는 뼛속 깊은 고독감과 가난의 한기가 온몸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다 시장통 어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낡은 붉은 벽돌 담벼락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린 철수의 시선이 벽에 덕지덕지 붙은 커다란 전단지에 꽂혔습니다. 거친 흑백 인쇄로 큼지막하게 쓰인 글씨, 서독 파견 광부 데모집, 파격적 대우 외화달러 획득의 기회. 순간 철수의 텅 빈 눈동자에 강렬한 불꽃이 일었습니다. 서독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지만 파격적 대우라는 단어는 곧 죽어가는 동생들을 살려낼 마법의 주문처럼 가슴에 콱 박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가면 땅굴이 1000m가 넘는데. 숨도 못 쉬는 막장에서 새카만 탄가루 다 마시다가 젊은 놈들 숱하게 죽어나간다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거길 왜 가?
귓가에 들려오는 끔찍한 소문에도 철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하 1000m가 아니라 불지옥이라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이대로 손 놓고 굶어 죽느니 지옥에 떨어져서라도 악착같이 돈을 벌어오는 것이 장남인 자신이 해야 할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밀린 병원비와 쌀값, 그리고 영희가 입고 싶어하던 새 교복까지, 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유일하고도 절실한 동아줄이었습니다. 한참을 전단지 앞에 못 박힌 듯 서있던 철수는 떨리는 손을 뻗어 벽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가 간다. 내 목숨 하나 바쳐서 우리 동생들 살릴 수 있다면 그깟 지옥 땅굴이 대수냐. 철수는 찢어진 전단지 귀퉁이를 소중히 품에 넣고 피눈물 나는 결단을 내린 채 결연한 걸음으로 집을 향해 발길을 돌렸습니다. 위대한 희생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침침한 단칸방 안. 철수는 조심스럽게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서독 광부 모집 전단지를 꺼내어 어머니 앞에 낡은 밥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나 독일 가서 돈 벌어 올게요. 꺼가면 달러로 월급 준대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그를 몰랐지만 전단지에 박힌 시커먼 갱도 사진과 아들의 결연한 눈빛을 본 어머니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사지로 향하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사색이 된 얼굴로 철수의 손을 부여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 몹쓸 놈아. 네 애비도 일찍 가고 너 하나 보고 사는데 네가 그 지옥 구덩이를 왜 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못 간다. 차라리 다 같이 굶어 죽자꾸나. 어머니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석에 웅크려 자고 있던 어린 동생들도 어머니의 울음소리에 깨어나 겁에 질린 채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어머니를 끌어안고 함께 울고 싶었지만 장남인 그는 이 나약함을 꾹 눌러 참아야만 했습니다. 철수는 울부짖으며 자신의 옷자락을 뜯어 말리는 어머니의 거친 두 손을 꼭 마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방 한구석에 파리한 얼굴로 쓰러져 있는 셋째 영희를 슬픈 눈으로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내 말 잘 들어요. 저기 누워있는 영희, 며칠이나 저러고 버티거슈. 오늘 밤 넘길지 내일 아침 넘길지도 모르는 판국이에요. 내가 가면 나 하나 돼지거나 살거나 둘 중 하나지만 내가 안 가면 우리 7 식구 여기 방구석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다 굶어 죽어요. 철수의 핏대 선 절규에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목 놓아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도록 어머니의 구슬픈 통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삐걱거리는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비치는 깨진 장독대 옆에 쪼그려 앉은 그는 그제야 참고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독일이든 지옥이든 가서 내 뼈가루를 팔아서라도 동생들 배불리 먹여 살리겠다.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쥔 22살 청년의 다짐은 밤하늘의 시린 달빛보다도 훨씬 처절하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파독 광부 선발 시험이 열리는 서울의 한 낡은 체육관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가난이라는 끔찍한 굴레를 끊어내고자 몰려든 수천 명의 장정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짙게 배어 있었고 그 치열한 경쟁률은 철수를 주눅들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본격적인 신체 검사가 시작되었고 가장 큰 관문인 60kg 모래주머니 들어 올리기 체력장이 열렸습니다. 지하막장에서 무거운 석탄을 캐내야 하는 광부의 특성상 강인한 체력은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드디어 철수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막노동으로 뼈대는 굵었지만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해 피골이 상접한 철수의 모습을 본 심사관들은 혀를 쯧쯧 찼습니다. 쯧쯧, 저렇게 깡말라서 60kg를 어떻게 들어? 갱도 들어가기 전에 쓰러지겠구만. 다음, 심사관의 조롱 섞인 말에 철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 번 내쉰 철수는 쭈그리고 앉아 거대한 모래주머니의 양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걸 들어야 우리 식구가 산다. 철수는 있는 힘껏 허리를 폈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엄청난 무게감에 팔이 끊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시야가 노래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찰나
흙바닥에 쓰러져 있던 영희의 창백한 얼굴과 빈솥을 긁으며 오열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으아! 철수의 입에서 야수와도 같은 처절한 기합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이빨이 부서져라 꽉 깨물고 실핏줄이 터질 듯한 붉은 얼굴로 눈을 부릅떴습니다. 오직 동생들을 살려야 한다는 집념 하나가 그의 마른 몸뚱이에 초인적인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60kg의 모래주머니가 마침내 철수의 어깨 위로 번쩍 들려 올려졌습니다. 그의 입술에서는 붉은 피가 터져나와 턱을 타고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기지 않는 투혼과 광기 어린 눈빛의 체육관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고 무시하던 심사관들조차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합격. 김철수 합격. 그토록 고대하던 합격 판정이 체육관에 울려 퍼지는 순간 철수는 등짐을 던져버리고 거친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피눈물로 써내려갈 생존을 향한 처절한 승리의 포효였습니다. 1970년에 스산한 가을바람이 불던 어느 날 김포공항 출국장 앞은 온통 핏줄을 생면부지의 먼 타국으로 떠나보내는 가족들의 통곡 소리로 거대한 눈물바다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앞둔 철수 주변으로 7 식구가 둥글게 모여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해진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눈에 담으려 거친 두 손으로 철수의 뺨을 어루만지며 넋을 잃고 오열했습니다. 우리 장남, 우리 불쌍한 철수야. 부디 몸만 성이 돌아와다오. 밥 굶지 말고 다치지만 말아라. 어린 동생들은 철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오빠 가지마. 형아 가면 안 돼. 라며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가슴이 미어터질 듯 아팠지만 철수는 애써 씩씩한 척 눈물을 꾹 참아냈습니다. 그는 눈물범벅이 된 둘째 동생의 어깨를 꽉 쥐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이 금방 가서 돈 많이 벌어올게. 영의 교복도 새로 사주고 우리 쌀밥에 고깃국도 질리도록 먹자. 내가 없는 동안 네가 장남이니까 어무이 잘 모시고 동생들 챙겨야 한다. 알겠지? 철수는 억지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인 뒤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어 출국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찢어지는 듯한 오열 소리에 철수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크고 낡은 프로펠러 비행기. 좁은 창가 좌석에 몸을 구겨 넣은 철수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조국의 헐벗은 산하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살아서 저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까? 1000m 지하 땅굴에서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덜컹거리는 비행기 안에서 그는 가슴팍에 품고 온 가족들이 다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을 조심스레 꺼내어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기다려라. 이 맏형이 서독의 석탄을 다 캐서라도 기필코 너희들 배불리 먹이고 가르치마. 구름 위로 솟아오른 비행기 안 돌아갈 곳 없는 청춘의 등 뒤로 가난했던 고향 땅이 아스라이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7남매의 운명을 건 22살 청년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날아 도착한 낯선 땅 서독. 철수와 한국에서 온 앳된 청년들을 가득 태운 버스가 멈춰 선 곳은 노르트라인 베스트 팔렌주의 한보른 탄광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잿빛 권양기 탑과 코를 찌르는 매캐한 탄내, 그리고 귀를 찢는 듯한 기계의 굉음. 난생 처음 마주하는 거대한 산업시설의 위압감 앞에서 22살 깡마른 청년들은 잔뜩 겁을 집어먹고 서로의 어깨만 부둥켜 안았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짧은 안전교육이 끝난 뒤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무겁고 투박한 안전모와 작업복, 그리고 허리춤에 차는 무거운 배터리가 달린 헤드랜턴이 전부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덜컹거리는 철제 엘리베이터, 이른바 케이지에 몸을 구겨 넣은 철수의 이마에는 벌써부터 차가운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글루카우프사라서 돌아오라. 독일인 광부들의 무뚝뚝한 인사말과 함께 케이지가 무서운 속도로 까마득한 암흑 속을 향해 곤두박질 쳤습니다. 끝도 없이 내려가는 지하 1000m의 세계. 고막이 찢어질 듯 먹먹해지고 숨이 턱턱 막혀오는 끔찍한 깊이였습니다.
이윽고 덜컹 소리와 함께 케이지가 멈춰 섰을 때 철수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빛 한 줌 허락되지 않는 칠흑 같은 막장이었습니다. 그곳은 인간이 살아서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될 무적행의 생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열로 인해 공기는 용광로처럼 끓어올랐고 한 번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뜨거운 열기가 폐부를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엎드려 기어갈 만큼 좁고 습한 갱도 안에는 미세한 석탄 가루가 도간개처럼 뿌옇게 흩날렸습니다. 사방에서는 시커먼 지하수가 뚝뚝 떨어지고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리듯 안반이 삐걱대는 섬뜩한 파열음만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여기서 천장이 무너지면 고향 땅은커녕 뼈도 못 추리겠구나. 왈칵 밀려오는 원초적인 공포감에 철수의 다리는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이빨이 부서져라 꽉 깨물고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무거운 곡괭이 자루를 고쳐주었습니다.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 같은 시커먼 판벽 앞에서도 그는 결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작업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철수는 팬티만 남긴 채 모든 옷을 훌렁 벗어 던져야 했습니다. 섭씨 40도를 훌쩍 넘나드는 지하갱도의 살인적인 지열 앞에서는 얇은 작업복조차 거추장스러운 짐통일 뿐이었습니다. 땀구멍에서는 비 오듯 땀이 쏟아져 내렸고 이내 온몸은 흘러내리는 땀과 시커먼 탄가루가 뒤엉켜 진흙탕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비좁은 막장 안에서 철수는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 자기 몸집만 한 무거운 차감기를 부여잡고 단단한 암벽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다다다다다. 고막을 찢는 듯한 차감기의 무자비한 진동이 팔을 타고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손바닥은 순식간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가 철철 흘렀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토록 바라던 월급이 깎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뜨거운 돌가루와 석탄 먼지가 콧구멍과 입속으로 가차없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숨이 막혀 가래를 뱉으면 핏덩이가 섞인 시커먼 먹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피부는 날카로운 석탄 조각에 베어 사방이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탄가루가 상처에 스며들어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끔찍한 쓰라림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루 8시간의 지옥 같은 노동이 끝나고 지상으로 올라오면 철수는 파김치가 되어 기숙사 좁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고 손가락조차 까딱할 힘이 없었지만 그를 더욱 괴롭히는 것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지독한 향수병이었습니다. 텅 빈 천장을 바라보며 앓는 소리를 내던 철수의 눈가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무이 밥은 드셨는교? 영희는 이제 좀 안 아픈가? 고단한 몸을 뉘인 이국 땅의 밤하늘 위로 배고프다고 칭얼대던 어린 동생들의 꼬질꼬질한 얼굴이 별빛처럼 박혀 철수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내일 또다시 그 끔찍한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가야 한다는 공포감과 가족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22살 청년은 소리 죽여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탄가루에 범벅이 되어 검게 얼룩질 뿐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막장에서 피와 땀 그리고 젊음을 갉아먹으며 버틴 지 한 달. 마침내 철수에게 첫 월급날이 다가왔습니다. 독일인 감독관이 내민 뭉툭한 봉투 안에는 난생 처음 만져보는 서독의 화폐, 마르크와 지폐가 빳빳하게 들어있었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철수의 거칠고 투박한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아무리 독한 비누칠을 해도 지워지지 않는 시커먼 탄가루가 훈장처럼 박혀 있었고 손등은 온통 베이고 찢긴 흉터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품에 안은 철수의 얼굴에는 지난 한 달의 처절한 고통을 모두 잊은 듯 환하고 눈물겨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우리 동생들 배불리 밥을 먹일 수 있겠구나. 숙소의 다른 동료 광부들은 첫 월급을 타자마자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겠다며 시내의 선술집으로 몰려가 맥주를 들이켰습니다. 타국에서의 외로움과 막장의 공포를 잊기 위해서는 독한 술 한 잔이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그들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고 곧장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꼬깃꼬깃해진 월급 봉투를 열어 돈을 세고 또 세었습니다. 그리고는 광산에서 씻을 싸구려 비누 한 장살 동전 몇 입만을 호주머니에 남긴 채 남은 돈 전부를 망설임 없이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 전표에 올려놓았습니다. 전부 다 보내주세요. 10원 한 장 남김없이 다 한국으로 보내주시오.
어눌한 몸짓으로 전액 송금을 부탁하는 철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당장 해진 속옷을 새로 살 돈도, 영양실조로 빠진 살을 채울 고기 한 근 살 돈도 남기지 않은 처절한 헌신이었습니다. 우체국 창구를 나서는 철수의 발걸음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비록 그의 배는 여전히 고프고 몸은 탄가루에 찌들어 병들어가고 있었지만 이 돈이 태평양을 건너 고향집 안방에 떨어지는 순간 환하게 웃을 어머니와 동생들의 얼굴을 떠올리자 가슴 벅찬 희열이 솟구쳤습니다. 자신의 젊음과 맞바꾼 그 핏빛 돈이 가족을 살리는 기적이 되기를 철수는 타국의 차가운 밤하늘을 향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철수가 타국의 캄캄한 막장에서 피토하며 캐낸 석탄값은 한 달 뒤 낡은 우체부의 자전거를 타고 서울의 가파른 달동네 고향집에 기적처럼 도착했습니다. 누런 봉투 안에 든 외환 송금표와 서툰 글씨로 꾹꾹 눌러 쓴 편지를 받아든 어머니의 굽은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어머니, 나 여서 밥 잘 먹고 편하게 일하고 있어요. 이 돈으로 우리 영애 빚진 병원비도 갚고 동생들 새 교복도 쫙 빼입혀주세요. 쌀도 사고 고기도 좀 사드시고요. 철수 올림. 편지지에 군데군데 묻어있는 시커먼 탄가루 자국과 지워진 핏자국을 본 어머니는 아들이 얼마나 끔찍한 곳에서 짐승처럼 일하고 있는지 직감하고는 방바닥을 치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내 새끼야. 네 살 깎아먹고 핏잔에서 번 돈을 내가 어떻게 쓴단 말이냐. 어머니의 오열에 영희와 어린 동생들도 끌어안고 함께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철수가 보낸 돈으로 가장 먼저 빚쟁이처럼 독촉하던 의원을 찾아가 밀린 병원비를 몽땅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어귀의 양복점으로 달려가 영희가 그토록 입고 싶어하던 빳빳하고 검은 중학교 새 교복을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남이 입다 버린 헌옷이 아닌 자신의 몸에 딱 맞는 새 교복을 입어본 영희는 거울 앞을 떠날 줄 몰랐습니다. 영희는 교복깃을 매만지며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오빠가, 우리 큰오빠가 독일 땅 파서 사준 교복이야. 평생 아껴 입을 거야. 그날 저녁 밥상에는 지독한 보릿고개 이후 처음으로 하얀 쌀밥에 고깃국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올라왔습니다. 허겁지겁 숟가락을 놀리는 동생들의 입가에는 모처럼 환한 웃음꽃이 피었지만 어머니는 차마 밥술을 뜨지 못하고 목이 메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구 반대편 빛조차 들지 않는 1000m 땅속에서 검은 땀을 흘리고 있을 장남 철수를 생각하면 쌀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목구멍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칠남매의 해맑은 웃음 뒤에는 22살 청춘의 숭고하고도 처절한 희생의 피눈물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고향집에 웃음꽃이 피어날 무렵 독일의 함부른 탄광에도 익숙함이라는 무서운 평화가 찾아들고 있었습니다. 철수 역시 매일 반복되는 고된 막장 노동에 어느덧 요령이 생겼고 숨막히는 탄가루에 찌든 생활도 점차 몸에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하 1000m의 대자연은 인간의 오만함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그날 철수는 평소처럼 좁고 캄캄한 갱도 안쪽 깊숙이 들어가 안전지지대를 설치하며 무거운 석탄을 파내고 있었습니다. 쿵! 갑자기 지축을 뒤흔드는 엄청난 굉음과 함께 갱도 전체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찢는 파열음이 터져나오며 천장을 받치던 굵은 나무 지지대들이 수수깡처럼 쩍쩍 갈라지고 부러졌습니다. 무너진다. 붕괴다. 다들 피해. 누군가의 다급하고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천장에 매달려 있던 수백 톤의 거대한 안반과 토사가 폭포수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짙고 매캐한 돌먼지가 들이닥쳤고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헤드랜턴 불빛마저 삼켜버린 완벽하고 소름 끼치는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콱콱쾅! 무자비한 낙석들이 엎드린 철수의 낡은 안전모와 등을 사정없이 강타했습니다. 으악! 외마디 비명과 함께 철수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그 위로 무거운 바위 더미와 흙더미가 거대한 무덤처럼 덮쳐버렸습니다. 코와 입으로 흙먼지가 왈칵 쏟아져 들어와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갱도는 완전히 주저앉았고 지상 세상과의 모든 연결고리가 단숨에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육중한 바위 밑에 하반신이 짓눌린 철수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컥컥대며 피를 토해냈습니다. 캄캄한 생매장의 한기가 그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나 이렇게 차가운 타국 땅 밑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버리는 건가? 갈비뼈가 산산조각 난 듯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가슴을 후벼 팠고 흐르는 피와 함께 의식은 점점 아득하게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빛 한 줌, 소리 한 점 없는 거대한 지옥의 무덤 속에서 가족을 살리려던 22살 철수의 가냘픈 생명줄이 서서히 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암흑 속 무너진 바위 더미에 하반신이 짓눌린 철수의 의식은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탄가루와 피비린내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절망의 그림자가 그의 영혼을 갉아먹으려는 찰나 환청처럼 막내 동생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오빠 배고파. 오빠 죽지 마. 번쩍 눈이 떠졌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죽으면 고향집 단칸방에 남겨진 어머니와 6 동생은 길거리에 나앉아 굶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철수는 부러진 손톱에서 피가 터져 나오는 것도 모른 채 자신을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 파편을 미친 듯이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나 못 죽어. 내 동생들 살려야 해. 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처절한 절규는 막장의 흙더미를 뚫고 희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짐승 같은 생존 본능과 가족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까마득한 어둠 저편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곡괭이질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인 구조대원들이 필사적으로 잔해를 파헤치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다. 하이어 ISTJEMAND. 마침내 무너진 안반 사이로 한 줄기 강렬한 구조의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흙투성이가 된 독일인 광부의 2 손이 뻗어와 철수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질식하기 직전 기적적으로 잔해 밖으로 끌어올려진 철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구조대원의 품에 안겼습니다. 피와 탄가루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 위로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생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벅찬 희열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조차 장남의 숭고한 책임감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구조 직후 실려간 함보른의 병원 하얀 병실. 갈비뼈가 부러지고 온몸이 찢기는 중상을 입은 철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라처럼 붕대를 칭칭 감은 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숨을 쉴 때마다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덮쳤습니다. 독일인 의사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며 최소 석 달은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습니다. 석 달을 누워 있으면 내 월급은 어찌 되나. 결근 처리되면 한국으로 보낼 돈이 반토막 날 텐데. 우리 영의 다음 달 공납금은 어쩌고 막둥이 겨울옷은 어떻게 사입히나. 자신의 몸뚱이가 부서진 것보다 고향 집에 붙일 돈이 끊기는 것이 철수에게는 1000배, 10,000배 더 끔찍한 공포였습니다. 결국 철수는 입원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버리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찢어진 상처 부위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와 하얀 환자복을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기겁하며 달려와 앞을 가로막는 간호사와 의사들을 향해 철수는 핏발선 눈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나 이래야 돼요. 내가 안 벌면 내 동생들 다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비켜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의 처절한 몸짓과 광기 어린 눈빛에서 전해지는 가장의 무게에 의료진마저 차마 더는 그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해 벽을 짚고 절뚝거리며 병원 문을 나선 철수는 핏자국이 선명한 붕대를 이마에 두른 채 다시 그 끔찍한 지옥의 갱도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직 피부치를 살리겠다는 맹독 같은 집념만이 부서진 그의 육체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 어느덧 지옥 같았던 3년의 파독 광부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철수의 몸은 늙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고 폐에는 지워지지 않을 검은 훈장이 새겨졌으며 얼굴에는 25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피땀 어린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좁고 퀴퀴한 기숙사 방바닥에 낡은 캠퍼스 가방을 펼쳐놓고 짐을 싸던 철수의 손에 빛바랜 편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고향에서 보내온 최신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훌쩍 커버린 칠남매가 반듯한 교복과 단정한 옷차림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양실조로 길바닥에 쓰러졌던 영희는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어 건강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꼬마였던 막내들도 몰라보게 의젓해져 있었습니다. 사진을 어루만지는 철수의 거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지하 1000m 막장에서 더위와 죽음의 공포와 싸우며 흘렸던 수백 수천 리터의 땀과 피눈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이거면 됐다. 내 청춘 다 바쳐서 이 녀석들 사람 구실하게 만들었으니 나는 이 탄가루 먹고 병들어도 원이 없다. 가방 안에는 가족들에게 줄 서독제 초콜릿 몇 개와 어머니에게 드릴 관절약, 그리고 자신이 입을 낡은 셔츠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3년간 단 1마르크도 쓰지 않은 미련하리만치 희생적인 맏형이었습니다. 철수는 짐을 다 싸고 텅 빈 기숙사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낯선 이국 땅의 차가운 바람도 오늘만큼은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철수의 입가에 지난 3년 중 가장 편안하고 눈물겨운 미소가 조용히 번져갔습니다. 1973년 어느 화창한 봄날, 서울 변두리 달동네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가 시끌벅적했습니다. 멀리서 낡은 버스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멈춰섰고 삐걱거리는 문이 열리며 한 청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손에는 해진 빈티지 가죽 가방을 들고 검게 그을린 얼굴에 멋쩍은 웃음을 띠고 선 25의 철수였습니다. 철수야, 우리 장남 왔느냐? 동네 어귀에서 아침부터 서성이던 백발의 어머니가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벗은 발로 달려나갔습니다. 어머니는 훌쩍 커버린 그러나 깡마르고 병색이 짙어진 아들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살아서 왔구나 내 새끼. 철수 역시 짐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어머니의 주름진 등을 끌어안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뒤로 몰라보게 훤칠해진 6 동생들이 우르르 달려나와 큰오빠, 큰형을 부르며 부둥켜 안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모두 나와 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이 위대한 장남의 귀환을 반겼습니다. 단칸방으로 돌아온 철수는 윗목에 앉아 동생들이 차려온 따뜻한 쌀밥과 고깃국을 받았습니다. 예전처럼 맹물이 아닌 고기가 듬뿍 담긴 진짜 고깃국이었습니다. 오빠 많이 먹어. 오빠가 보내준 돈으로 우리 이제 밥 안 굶어. 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기 반찬을 철수의 숟가락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철수는 목이 메어 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3년 전 지독한 가난에 쫓겨 눈물범벅으로 떠났던 그날의 기억과 지금 이 순간의 따스함이 교차하며 그의 가슴을 벅차게 채웠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비록 집은 여전히 허름했지만 칠남매와 어머니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가난의 그늘이 없었습니다. 피눈물로 지켜낸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그 어느 궁궐보다도 견고하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1980년대 초반 철수의 집안에는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철수가 지하 막장에서 목숨 걸고 캐낸 석탄과 바꾼 학비 덕분에 동생들은 놀라운 악바리 근성으로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둘째는 번듯한 병원의 의사가 되었고 길바닥에 쓰러졌던 셋째 영희는 중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동생들 역시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 어엿한 사회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생들의 든든한 뒷바라지 속에 집안은 가난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어느 주말 번화가의 으리으리한 사진관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 동생, 단정한 투피스를 입은 교사 영희까지 모두가 맏형 철수를 중심으로 섰습니다. 철수는 비록 진폐증의 후유증으로 가끔 기침을 하고 머리에는 벌써 희끗희끗한 새치가 앉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자랑스럽고 평온했습니다. 사진사가 셔터를 누르기 직전 의사가 된 둘째가 갑자기 철수 앞으로 다가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희와 다른 동생들도 약속이나 한 듯 줄지어 큰 절을 올렸습니다. 형님, 형님의 피와 땀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다 죽었을 겁니다.
형님의 은혜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훌쩍이는 동생들을 보며 철수는 당황해하면서도 끝내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놈들아, 옷 구겨진다, 일어나라. 내 동생들이 이렇게 잘 컸으니 형은 아무 여한이 없다. 가족들의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가운데 카메라의 플래시가 번쩍 터졌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 영원히 박제된 그날의 미소는 가난과 역경을 딛고 피어난 한소 시민의 위대한 희생과 그 희생에 화답한 동생들의 뜨거운 보온이 만들어낸 가장 눈부시고 감동적인 인생의 걸작이었습니다.